만약에 인텔 파운드리가 이제 TSMC한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하게 되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간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결정까지 나올 거라 생각하냐 하면 AI 반도체 커터 같은 거 도입할 거예요, 분명히. 빅테크 다 미국 회사잖아요. 니네 4분의 1씩은 다 그거 써.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TSMC가 다 못 만들어가지고 넘쳐나는 거를 결국 몇 년 동안 만들어야 될 2등 제품도 결국엔 인텔이 만들 거란 얘기잖아. 그럼 삼성전자 뭐 하냐고. 인텔 파운드리 본사에서 아까 아마존하고 그 뉴스 보고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야 이거는 지금 빠르게 삼성전자 쪽에서 디시전 메이킹 크게 안 하면 그냥 파운드리는 접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정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려울 때 모셨습니다. 정지훈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뭐 워낙 IT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투자도 이게 실력이 너무 좋으셨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이 위기를 막 엄청 잘 극복하셨다고. 실력이라기보다 이제 아무래도 저도 투자하는 자금 액수가 꽤 되다 보니까 퍼블릭에서도 물론 그렇죠, 이제 스타트업 투자도 하지만 그래서 뭐 창장 투자도 하시니까. 네, 그때 이제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오를 때 따라갈 수 있는 수익을 내고 그냥 떨어질 때 반만 떨어지게 하자. 딱 그 정도만 목표로 해서 아니라 특히 지난번 같이 폭락할 때 폭락 퍼센티지를 좀 줄이는 거 정도 하는 거죠. 뭐. 딱 그 정도.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신다는 거니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박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됐던 그런 주제가 애플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애플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제품 발표도 있었고 이제 지금 동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애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신제품 발표가 그 내용을 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 나왔고 반응은 지금 아리까리하죠. 네, 아리까리하다는 게 별론데 뭐 이런 얘기도 일부는 지금 생각보다 별로 안 나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서는 아니다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모이고 나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애플이 WWDC 때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게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보였어요. 조금은. 그래서 느긋하게 애플답게 하고 있죠. 애플답게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플은 디바이스의 주권을 잡고 있잖아요. 사실상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소비자들을 좀 보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내놓고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뭐 등등 이제 한마디로 실험작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원래 강한 회사예요. 옛날부터 그랬고요. 항상 급하게 먼저 가는 애들하고 우리는 차별화해서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애플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연륜이 정말 많고 그렇죠. 진짜 막 엄청 똑똑해. 워렌 버핏 좀 생각나고 그래요. 워렌 버핏 주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느긋하게 가겠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네네. 뭐 약간 이제 대비가 많이 되죠. 그런 면에서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처음 치고 나갔을 때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다 뺏기겠네 해가지고 섣불리 대응한 거 공개했다가 한번 박살이 한번 났죠. 그쵸. 그리고 나서 좀 전열을 정비해서 만들고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O1이라고 해서 이제 추론되는 그 AI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애플이었으면 절대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론 성능 자체는 좋아진 건 맞는데 제가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토큰을 우리가 바깥에서 막 집어넣는 거를 양을 엄청 많이 늘린 거를 자동화한 거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말은 이거는 뭐 어디서 추정한 것들도 좀 있는데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10배 이상 비용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성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확실히 나은 성능이긴 하죠. 확실히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때려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오픈 AI가 지금 펀딩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기존에 있는 것만 갖고 하기에는 우리 이런 새로운 다음 넥스트도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면 좀 뭔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애플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형태와 이런 비용 구조로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기업들은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인프라 투자하고 막 섣불리 내놓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네네. 애플은 어차피 니네들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면 좀 지나면 다들 비슷해질 거고 비슷해지면은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팔까 하면 그렇죠. 나밖에 없지 않아? 그렇죠. 잘 되는 애들 뭐 일단 오픈 AI가 지금은 제일 쓸만할 것 같으니까 니네 거 써주겠지만 나중에 딴 애들 것도 좀 써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도 안 내고 그냥 그쵸. 그냥 공짜로 니네 비용은 니네가 다 가져가라. 비용은 니네가 다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사실은 꽃놀이패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는 애플이 클라우드 관련된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네, 아이클라우드도 사실은 뭐 기본적인 가장 사람들한테 중요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 자체가 구성한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쓰기는 하지만 그 볼륨을 감당하기에 애플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분산해 가지고 써요. 얘네들도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성장에 클라우드 인프라가 그렇게 핵심적이지 않다라고 그동안은 생각해 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할 때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AI가 들어가면 AI 추론과 AI 서비스하는 데이터 센터나 그 인프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그 기존의 다른 회사들 걸 쓰기보다 본인들이 서버 인프라부터 반도체 칩까지 본인 직접 설계하잖아요, 지금. 네, 이제 네. TSMC에서 2나노 성당 공정에서 지금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이 심지어는 스마트폰부터 우리 그 노트북하고 그다음에 서버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사실은 이제 이것도 설계 잘 하시는 뭐 안될거와 에러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설명 잘 하시는데 네. 한 웨이퍼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쓸 수 있게 설계를 하거든요. 내가 두 개를 붙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되게 비슷하게 했으면서 이거는 저쪽에 쓰고 이거는 이쪽에 쓰고 그럴 수 있게 설계를 해요. 이 애플이.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강력한 AI 반도체 설계 능력도 있는데 이번에는 서버 분야 쪽 칩까지 설계에 들어갔고 생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는 돼야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해서 집어넣고 코어 서비스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카펙스 투자 같은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너무 급하게 가기보다 약간은 코어 서비스를 본인들이 하드웨어부터 서버부터 거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하겠다. 이게 애플 전략이라 시간이 좀 늦는 거는 뭐 그 정도는 기다려주겠지 이런 거죠. 애플 와치도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애플 와치 그 성장하는 그래프를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시계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가 먼저 나왔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아요. 거의 1년 반에 먼저 나왔고 이제 이게 시장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이게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타임이네.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 먹었죠. 네, 이제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애플은 여전히 뭐 아마 올해 2, 3월에 제가 AI 관련된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를 빅테크 쪽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제 페이스북에 올린 타임라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AI 시대 탑픽 2개 꼽으라 그러면 애플과 테슬라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엔비디아가 아니고. 네. 엔비디아는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안달이 나야 돼요. 네네네.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원인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 거는 구글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먼저 갈래 하는 건데 이게 좀 애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저렇게까지 가는 게 맞아? 막 이런 의구심이나 이런 걸 좀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회사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그렇죠. 애플은 기본적으로 다음 넥스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올려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일단 쉽게 말하자면은 제일 뛰어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느낌이 어떻게 비유를 하면 딱 좋냐 하면은 네. 자동차를 만드는데 F1 레이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렇죠. F1 레이싱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낫다 그런 좀 벤치마킹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네. 그렇게 해서 성능을 최고를 찍는 걸 보여줘야 투자자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레이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애플은 딱 어떤 느낌이냐 하면 니네는 F1 레이싱 해라. 우리는
벤츠나 뭐 이런 그 상용차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차를 만들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AI를 접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은 기존에 지금 AI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야 그냥 그 엔진 공급하는 회사 같으니까. 엔진 공급. 뭐 그렇다 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경쟁은 마치 F1 레이싱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뛰어난 성능에 가장 뛰어난 차를 누가 잘하나 뭐 이렇게 레이스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면은 앞으로 경쟁에서 탈락할지 몰라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면 오픈 AI 뭐 구글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픈 AI 구글이 제일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아마존은 이제 엔스로픽 투자하고 뒤에서 엔스로픽한테 니네가 대리전으로 가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애플은 니네들 뭐 F1에서 열심히 싸워라. 우리는 어차피 상용화된 승용차 시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차. 그러면 가장 고급스러운 차 니네가 원하는 건 뭐냐? BMW냐? 벤츠냐? 뭐 이런 거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거 만들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을 잡는 것이 결국엔 시장의 파이가 제일 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애플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딱 이게 그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애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는 뭐 성능 더 좋은 거 알겠는데 근데 이제 돈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은 뭔가 녹여서 팔든 뭘 하든 뭘 팔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오라클이든 애플이든 결국은 길목에 서서 그렇죠. 서비스로 만들어서 뭔가로 팔 수 있는 네. 좀 더 업셀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데가 어딘가 이게 이제 관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AI 자체가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빅테크 그래야 기업이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AI 인프라를 구축을 한 다음에 가장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거고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채팅이 제일 쉽게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채팅을 해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걸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넘어가는 쪽은 뭐 인터넷 때도 그랬는데 사실 인터넷이 발전했었던 산업의 어떤 궤하고 지금 AI가 발전하는 궤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인터넷 때도 처음에 모자이크 지금 딱 느낌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처음 나오고 그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이 많이 없을 때 전화 접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서 되게 느리게 아주 몇몇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지금 단계에 현재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거 분명히 바뀐다. 그건 이제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뭔가 바뀐다. 그렇죠. 근데 그거 되려면 초고속 인터넷망 쫙 깔려야 되는 거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쓰려면은 그게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깔려야 되는 거죠. 그쵸, 데이터 그쵸. 센터에 AI 서비스 관련된 거를 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자이크 이후에 그 더 좋은 브라우저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소비자들이 막 쓰기 이전에 기업 시장이 먼저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인터넷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거가 열렸듯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 모델들이 최근에 이제 그 오픈소스 모델도 되게 오픈 모델도 굉장히 많고 작은 모델들도 성능이 좋은 것도 꽤 나왔잖아요.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기업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 일단 그 다음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큰 돈 들여가지고 어쨌거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웬만큼 큰 돈 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시장이 지금 먼저 열려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결국 B2C가 열릴 때 이제 퀀텀 점프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오픈 AI가 쓰는 사람들은 억대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유료 결제자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아직도 몇백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억대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모멘텀을 가진 이벤트가 뭐냐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웹에서 접속해서 들어가서 쓰는 사람 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봐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바로 그냥 생성형 AI가 붙어 있는 결국 이 이벤트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AI 스마트폰화 돼서 많이 보급되는 이벤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감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거 좀 후발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퀄컴 칩 써가지고 구글하고 같이 갤럭시 S2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디바이스 AI 집어넣어 출발시킨 거고 그 다음에 애플도 근데 이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지 근데 너무 급하게 하진 않겠어 이러면서 WWDC에서 로드맵 같은 걸 일단 발표한 다음에 아이폰 16 올해 발표를 했고 그
그다음에 내년이 저는 진짜 승부일 거라고 봐요. 아이폰 16 출시를 하면서 영어 관련된 AI 서비스는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쓸 수 있게 될 텐데 기존의 그 스마트폰 중에서 좀 오래된 것들은 아마 지원을 안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폰 16으로 교체하는 수요들도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플이 자신 있는 이유가 초기 판매할 때에는 선주문이 기존에 판매한 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기능성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서비스가 공개됐을 때 이거를 쓸 수 있는 폰이 이제 제한적으로 될 거라서 그때 되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빨리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꼬리가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제품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넥스트 레벨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거죠. 예, 총합으로 보면 아마 아이폰 16이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저게 되게 중요하죠.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얘네가 이제 올해 말까지 영어 서비스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서비스는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프라 설비 같은 것도 인프라를 지금 아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프라 준비에도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좀 티어가 좀 그 부분에서 밀린 거죠. 출시 순위는 끌어올려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게 이 전략에 딱 맞는 스마트폰이 TSMC 지금 2나노미터 선단 공정에 그 최초로 지금 다 3나노가 지금 최선단 공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2나노미터 선단 공정에 애플 아이폰 17 그 새로운 A 시리즈 칩세트가 2나노 공정이 처음 이번에 들어가요. 그게 아이폰 17용이거든요. 그럼 아이폰 17에 지금 그 AI 관련된 것들까지 많이 들어가가지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난 내년에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게 아직 우리 한국 서비스 나오지도 않을 거고 네네네. 17에는 엄청난 게 들어가니까 네네. 17을 사야지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죠. 그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엄청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폰 16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그 징검다리죠. 징검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써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AI 써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이폰 16부터 바꾸는 거지. 그리고 영어 베이스의 인구가 제일 크니까 그쵸,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걸 갈 거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17부터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16, 17, 18 이렇게 넥스트 라인업들이 다 잘 팔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애플이 탑픽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AI 시대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 애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제 녹여서 해주신 것 같아요. 애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애플 말고도 오라클이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오라클도 아마 좋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오라클 CEO의 인터뷰도 그렇고 엔비디아 젠수랑도 그렇고요. 네.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뭐 마케팅적인 요소도 좀 있다 감안해서 봐라. 그러나 그렇죠. 이제 의미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 해주셨거든요. 오라클 CEO의 컨콜이나 이런 거 어떻게 좀 보시는 게 있는지. 이번에 레리 앨리슨이 참 굉장히 길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럼요. 이제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다룰 기업들이 전부 제가 주식을 산 회사들이네. 네. 오라클도 제가 사실은 주주거든요. 네, 근데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 그 클라우드 그 서비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3강이라고 부르죠.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구글 이렇게 셋인데 언제나 이 셋이 한 60%는 기본 넘어요. 근데 지난 2년간 60%대에서 올해 초에 통계책을 보니까 67까지 올라갔어요. 얘네 셋이. 67까지 이게 7%가 더 올라간 거예요. 네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AI 서비스 영향이 되게 커요. AI 서비스 영향이 되게 커서 특히 이런 빅3들이 AI를 되게 많이 하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4등 이하가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온 애가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4위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좀 레리 앨리슨 말은 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니고 네네. 엔비디아하고의 관계가 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 빅3가 지금 쓰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양이 제일 많죠. 그게 뭐 절대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빅3의 특징은 자체 반도체를 다 만든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새로 이제 얘네들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미 구글은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들 거 하기 시작을 했었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리고 호시탐탐 어떻게든 엔비디아보다는 자기네 거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4등이 오라클인데 오라클은 100% 엔비디아 쓰거든요. 그리고 자체 반도체를 만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우군이거든요. 그럼 오라클 점유율을 많이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좋네요. 이 앞에 탑3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좀 커주면은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입장도 그렇죠. 쟤네들이야 뭐 AI 서비스 관련된 걸 오랫동안 해온 회사들이니까 탑3는 엄청 대단한 곳이긴 한데 지금 사실은 오라클은 그 자체 반도체 만들고 자체 AI 역량을 엄청 많이 올려서 뭐 하고 이런 거를 할 여력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레거시 쪽은 되게 많았지만 맞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서포트를 딱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엔비디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GPU 애저 서비스나 AI 서비스 관련된 쪽을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자가 좀 적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시장의 신규 마켓 쉐어를 막 잡아먹으면서 엄청 빨리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요, 지금. 그러네요. 예,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서 그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라클이 그동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빅3들 같은 경우에 이게 데이터 센터 짓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닌 게 자체적으로 다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땅 골라야지 거기에 건축도 해야지 안에 뭐 집어넣어야지 이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다. 네, 이제는. 그렇죠. 예. 되게 디지털인데 아날로그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역설적이죠. 그래서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딸린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라클은 이미 그런 것들이 확보한 곳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니네 그 셋한테도 앞에 탑3한테도 가가지고 너네 AI 관련된 거 인프라 공급하는 거 지금 딸리잖아. 그거 우리한테도 좀 줘. 그래가지고 받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와. 네, 그러면서 오라클이 굉장히 최근에 실적이 좋죠. 그렇군요.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웃지 못할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뭐 무슨 전공을 하는 게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전문가이면 네네네. 그냥 바로 억대 연봉이 그냥 바로 간다고. 연봉이 네. 진짜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이쪽 전역에서 난리가 아닌 것 났죠. 같아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버지니아주에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뭐 이쪽이 많은데 최근에 특히 오하이오주 중부의 오하이오주 네. 쪽하고 그쪽이 이제 시카고나 이쪽을 이제 커버를 많이 할 거고 어허. 텍사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땅덩이가 넓으니까 지을 때도 많아 얘네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기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오라클 CEO가 데이터 센터 이야기할 때 뭐 네.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규격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그냥 쫙 깔아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뭐 통일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 아마 이제 그 AI에서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딱 집어가지고 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한번 그렇게 커다랗게 B2B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은 레리 앨리스가 촉이 있는 거죠. 감이 지금 단계에선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딱 그 감이 있어서 사실은 AI 자체를 가지고서 제일 최고로 했었던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베팅할 때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라클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론 관련된 얘기도 그쵸, 좀 그쵸. 했었잖아요. 맞아요. 추론 시장이 굉장히 큰데 트레이닝 시장 관련된 쪽도 줄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좀 걸러들으라고 한 얘기가 트레이닝과 추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학습하고 나서 이제 추론을 시작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떻게 컴퓨팅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이 네네. 있어서 그때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전반적으로 트레이닝에 굉장히 압도적 성능을 갖고 있어요. 훈련 쪽에. 예, 그리고 추론 쪽에서는 경쟁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 추론 전용 칩들이나 더 가격도 싸고 성능이 좋다기보다는 효율적이라 그래야 되나? 효율적으로, 예, 그런 네. 것들이 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화가 돼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레리 앨리슨이 이제 답한 게 아니다. 트레이닝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마다 신규 트레이닝도 계속
늘어날 거고 서비스하면서 업데이트 트레이닝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트레이닝 수요도 줄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걸러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론 전문 칩이나 서버 쪽 서비스 쪽보다는 엔비디아처럼 범용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관련된 쪽에 서포트를 해주는 게 자기들 사업에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트레이닝이 앞으로 서비스 종류가 많아지면 트레이닝 수요도 여전히 늘어날 걸로 생각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추론 수요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자면 추론 쪽이 훨씬 커지는 건 맞아요. 네, 그거는 잘못하면 이 그 레리 앨리슨 얘기를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네요. 이게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이제 서로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관계. 너무 중요한 서로 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진순왕도 최근에 이제 연설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좀 바뀌긴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줬던 주식이기도 하고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1등을 하고 있으면 방심을 하거나 좀 원래 했었던 대로만 하고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뒤에 따라잡히는 곳들한테 따라잡히거든요. 거의 그런 역사의 시나리오가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 파운더가 지금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시대 변화를 읽고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는 B2B의 데이터 센터 쪽에 납품을 하는 쪽 회사라면은 고객님들하고 잘 지내서 열심히 잘 사가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딱 보니까 고객님들이 자기하고 싸우게 생겼으니 그걸 이제 오라클 같은 데 쪽에 약간 밸런싱 맞추는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서버린 AI 같은 것들 국가별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영업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GPU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신규로 AI 데이터 센터만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뭐 코어위브라든지 람다라든지 이미 뭐 조단이 넘어가는 회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딱 옆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니네들 좀 키워줄게 해가지고 이게 공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쪽 거를 많이 깔게 되잖아요. 이 빅3 제외하고 딴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빅3가 자체 반도체를 하더라도 뒤에서 또 애플도 이제 자체로 하겠죠. 애플도 엔비디아 쓸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쟤네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자기도 이제 탈출할 구멍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업이 좀 달라지는 거에 가까운 종류라 그렇게까지 카멜레온 같은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정말 엔비디아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너무 이제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실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해도 엔비디아의 GP 마진이 계속 되겠냐 이런 고민도 되고 성장률도 뭐 꺾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건 떨어지겠죠 당연히. 꺾일 거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진도 조금씩 떨어지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켓의 어떤 그로스, 마켓 성장을 중심으로 보자면 AI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10년 뒤에 최소한 10배는 될 거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좀 낙관적인 데는 20배까지도 보고 있고 30배 리포트도 있고 근데 보통 한 10배 정도 대충 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로 엔비디아가 90%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지금 시장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조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9천억짜리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그럼 10조 원짜리 시장이 될 텐데 10년 뒤에 엔비디아 점유율이 얼마가 될까 했을 때 그래도 50%는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0%가 50%가 된 거니까 엄청 많이 깎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점적 지위도 사라진 거고. 그렇지만 그 10조 시장에 50%면 그럼 5조니까 9천억에서 5조니까 9, 6, 54, 5배 이상 5.5배쯤은 되잖아요. 그러면 5.5배 이상 10년 동안 성장을 하는 회사를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다 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도 답을 할 수 없잖아요. 시장 그로스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는 실적을 봐가면서 그냥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옛날처럼 엔비디아를 너무
너무 믿는다 그래야 되나? 그냥 네네. 무조건 갑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쪽은 좀 그럴 것 같고 예, 이렇게 발표되는 실적 봐가면서 각도가 이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까 네네. 그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애플하고의 주가 보면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주로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게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10년 뒤에도 애플의 매출가 이익을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애플보다는 분명히 싼 주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보다 한 20에서 30% 아래로 떨어지면 아하. 엔비디아를 삽니다. 아, 저는 그렇게 엔비디아 사요. 최근에 떨어졌을 때 애플 5%까지 떨어졌었더라고요. 애플 시총의 80% 정도는 유지돼야 예, 된다. 그렇죠. 애플 평균적으로 80%보다 봤을 때. 떨어지면은 그때는 저는 사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네, 거죠.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니까 넘어가면 이건 좀 애플이 3.5조이 네네네. 근처고요. 엔비디아가 2.8조 근처거든요. 딱 네, 이제 지금 올라와서 그렇고 제 엔비디아 한참 떨어졌을 때 2.5조 막 이렇게 70 몇 프로, 70한 4% 가까이 떨어졌었던 맞아. 때가 있어요. 그때쯤에서부터 계속 조금씩 사는 거죠. 이게 그런 되게 식으로. 좋은, 네, 저는 심플하지만 그렇게 좋은 전략, 그냥 전략이네요. 저 나름의 규칙을 정해놓은 건데 뭐 다른 분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저는 애플보다는 밑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애플보다는 네. 애플의 시가총액은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3.5조인데. 지금처럼 계속 그로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네. 게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이런 질문이 이제 아마 박사님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애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제 사이즈가 이제 커진 거잖아요. 네. 시가총액 다 더해보면 한 16조, 17조 정도 돼요. 네. 이게 딱 중국의 GDP 정도의 사이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25조, 26조고요. 근데 AI가 되면 네. 이제 5년, 10년 후에 이 사이즈는 이것보다 2배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30조 뭐 넘어갈 거란 얘기죠. 네네네.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국가랑 기업이랑 네, 막 그렇죠. 이런 사이즈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AI를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그냥 요약하면 AI를 국가가 하는 게 맞아 기업이 하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나오죠. 예, 이게 전략적 자산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도 좀 이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확대가 되면 그게 좀 위협이죠.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갖는 게 맞냐 이거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규제 막 늘어나고 이제 이러면 그게 좀 위협이긴 한데 주식 시장 자체 사이즈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이제 더 이상 돈이 그 나라에만 있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동성 측면에서도 미국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 더하기 이런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커지니까 옛날로 생각하자면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맞아요, 현재 맞아요. 나오는 거 봐가지고. 맞아요. 물론 뭐 시가총액이랑 GDP랑 뭘 비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AI가 진짜 커지면 나중에 그런 고민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인상적인 글을 좀 남기시기도 했고, 네네. 네, 그래서 TSMC 이야기랑 비교해서 TSMC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못하나?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네네. 또 냉정하게 또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참 TSMC가 지금 숫자적으로는 그냥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 분야에서 전 세계 70%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 10몇 % 정도 해서 2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AI 반도체 같은 3나노 뭐 이런 4나노 뭐 3나노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얘기고 이 AI 반도체 같은 최첨단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좁히면 사실상 TSMC 독점이거든요. 90% 이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모든 헤게모니가 이 생산 부분에서 TSMC로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도 TSMC가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 단계로 그대로 간다면.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는 거죠. 독점이니까. 경쟁자가 사실상 없거든요. 맞아요. AI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엔 그래도 생산하는 칩 수로 계산을 하면은 엔비디아 점유율이 60%대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개의 어떤 설계도 해서 TSMC에서 맡겨서 생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빅테크들도 자기들이 만든다고 네,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 개가 많으니까. 네. 이게 다 합치면은 근데 문제가 전부 다 TSMC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지. 100% 거의 사실상. 사실상 100% TSMC가 만들고 있으니 TSMC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모두가 끝입니다. 공급이 안 돼요. 모두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루머긴 한데 많이 사람들이 알려진 루머이긴 할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대만에 가끔 가잖아요. 네. 컴퓨텍스 때 가서 엄청 싸웠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TSMC랑. 왜 싸웠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TSMC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최고 고객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최고 고객인 것 같긴 하지만 보통 굉장히 중요한 고객인 것 같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그 캐파를 할당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는 애플이거든요. 아까 이나노 성당 공정도 애플한테 제일 먼저 줘가지고 제일 먼저 설계해서 생산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한테 가 있는 할당된 리소스가 한정돼 있으니까 애플한테 이만큼 할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그 젠서랑이 다 줄 섰다 그 얘기 했잖아요. 다 줄 섰다. 그러면 줄 쓴 사람들한테 적당히 주면서 이게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본인도 TSMC에서 맡겨가지고 빨리 만들고 싶은데 우리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만들어줘 이러는데 TSMC가 우리 애플한테 할당한 게 있어가지고 너는 여기까지밖에 이만큼밖에 안 돼 라고 거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AI 시대에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꼬장 부릴 수 있는 회사가 있나? 약간 좀 기다려요, 손님. 참 진짜. 우리 너보다 더 앞에 있는 손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지금 방골인데 진짜 어디 방 없냐, 좋은 방 없어요? 저기 더 중요한 손님이 있어서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가세요. 저기 호로로 가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자꾸 이 말을 흘려요. TSMC 말고 삼성이랑 인텔이랑 파운드리에다가 좀 주고 싶다 한마디로 니네 좀 뭐 좀 잘해갖고 오면 줄 생각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얘기를 한 게 그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떠냐면은 진짜 줄 의향이 있는데 오죽 못하면 우리가 안 주겠니라고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면 주고 싶은데 니네들 실력이 아직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넘쳐나는 그 수요를 받아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쓰래요. 이게 굉장히 속 쓰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막 저기 사람들이 막 커피 마시려고 줄 서 있어 막 저기서. 근데 우리 커피 만들었는데 커피를 못 만들어. 옆에 커피점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 줄만 서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있어. 우리 커피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TSMC가 잘하는 게 있고 삼성과 인텔이 잘 못하는 게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다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TSMC가 잘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그냥 내공이란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파운드리라고 하는 전문 서비스를 개척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그에 비해서 인텔과 삼성은 곁다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 하면서 어차피 생산 캐파 났는데 좀 고객님들 받아볼까?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TSMC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으니까 고객분들한테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디자인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걸 돌봐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의리죠. 그냥 받아서 그냥 쓱 만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오래 했잖아요. 그걸 오래 하니까 고객들과의 신뢰도 상당히 쌓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TSMC가 또 잘하는 게 혼자 하질 않고 대만에 있는 굉장히 특히 후공정이 중요해지면서 후공정이 중요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좀 허드렛 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코어한 작업을 본인들이 다 하려니 힘들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반도체 후공정 회사들이 대만에 정말 많거든요. 그 회사들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키워가니까 단단한 생태계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이제 한 수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TSMC가 엄청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인텔하고 삼성은 참 어찌 보면 되게 못한 건데 두 군데 다 이제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제일 큰 문제인데 첫째는 파운드리가 완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선단 공정을 굉장히 이거는 생산 기술이어서 테스트도 많이 하고 노하우도 많이 쌓아야 되는 건데 그에 대한 노력이나 투자가 TSMC보다 좀 적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아주 난이도가 높지 않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따라갔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4나노 이렇게 3나노 이거 들어가면서 수율이 안 나옵니다. 수율이.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걸 하더라도 수율이 안 나오면 비용이 비싸지는 거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의료한대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TSMC에서 맡기는 게 원가에서부터 성능에서 모든 면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맡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율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일단 제일 첫 번째. 특히 인텔이 이제 그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쵸. 이 부분은 삼성보다 인텔이 조금 더 심각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텔과 삼성이 공이 갖고 있는 문제 아까 고객 마인드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에는 자기네 TSMC는 반도체 잘하지만 못하는 그렇죠. 자기네 반도체 만드는 거를 하다 보니 그렇죠. 인텔은 사실상 말은 파운드리지만 인텔 반도체 받아갖고 만드는 게 거의 다였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IFS라고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처음 이제 열어주는 건데 물론 노우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포텐셜은 강하지만 고객 마인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인텔이 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퀄컴 같은 굉장히 큰 고객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애플 거도 만들고 그랬었죠. 그쵸. 그랬는데 문제는 삼성이 휴대폰 사업 쪽을 하면서 이제 애플하고는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경쟁사한테 이렇게 같은 법인에 있는데 쟤네한테 맡길 수 있나? 그쵸.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반도체를 얘네가 엑시노스를 만드니까 이거 봐라 우리 퀄컴 거 써주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그치. 집어넣어서 만들겠는데 이거 좀 그런데 라이벌 회사한테 그쵸. 이런 부분들이 딱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거 분리해내야 됩니다. 분리해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이제 단점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특히 선단 공정 굉장히 첨단 공정에서 TSMC 쪽에 거의 독점적 우위를 내줬죠. 네. 삼성전자가 이게 분사를 하는 결정을 네.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서든 뭐든 해든 근데 이게 참 이 의사결정이 쉽지 않나 봐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게 우리나라에 또 이 인적 분할을 하던 뭐 분할해가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국민 감정이 안 좋은 부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동안 또 사건 사고가 대기업들 맞아요. 뭐가 많았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몇 년 내에 몇 년도 아니야. 올해 내년 정도 사이에 결정 제대로 못 내리면 파운드리는 접어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민들이나 정부나 좀 눈 감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아니 뭐 그냥 뭐 수가 있다면. 상상력을 그냥 이건 그냥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분사한다고 하고 네네. 엔비디아 투자를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자면 지분을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엔비디아 지분을 투자 받으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얼마 뭐 밀어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지금의 경쟁 구도에서 너 이거를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플레이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운드리의 그 결정을 끝내게 될 텐데 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네. 사실은 주도권을 다시 찾아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주주가치 측면에서도 인텔이 이번에 분사 결정을 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네.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인텔 주주들이 다 분사를 원했거든.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적자를 너무 내니까 만약에 이제 빠져나가게 분사를 떨궈져 나가면은 인텔이 원래 잘했던 거 그리고 설계나 이런 건 여전히 잘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좀 우습지만 독립된 파운드리에다가 그 맡겨야 될 거를 눈치 안 보고 TSMC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뛰어난 어떤 성능의 반도체를 설계해서 팹리스도 하고 서비스를 또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적자를 떨어낸 데다가 그 미래까지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인텔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주주들도 그걸 원해요. 상당 부분.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분사를 한 다음에 이 분사한 파운드리가 망해버리면
그러면은 사실상 TSMC 독점을 더 가속화시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제 생각에는 미국 정부가 이거를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 되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적 사고를 갖고 미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상시 전시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언제나 전 세계에서 전쟁을 조금씩 작은 전쟁 같은 걸 하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모든 전략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보조금 같은 것들을 때려 넣은 것이 첫 번째였잖아, 칩스 액트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그럴 텐데 지금은 보조금 주는 정도로 해서 손실을 좀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손실을 좀 보존해 줘서 미국 땅에서 만들어라 뭐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인텔 파운드리가 이제 미국 회사잖아요. 네. TSMC한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하게 되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간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결정까지 나올 거라 생각하냐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스크린 컷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 영화 경쟁력을 위해서 그 4개 중에 하나였나? 하여튼 25% 정도는 무조건 한국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됐어. 그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살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경쟁력을 키우니까 시간을 벌었죠. 그쵸, 경쟁력을 키우니까 그 다음에는 스크린 쿼터를 폐지를 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저는 미국은 어떤 걸 하고도 남을 회사 나라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건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점유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I 반도체 쿼터 같은 거 도입할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인텔이나 미국 회사 아니면 미국에서 만든 거. 네, 빅테크 다 미국 회사잖아요. 니네 4분의 1씩은 다 그거 써. 이런 식으로 아예 강제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인텔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더 심하게 가면 물량 수입을 갖다가 일정 부분 막아버리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미국은 그런 입법을 하고도 남는 나라예요. 거기에다 보조금도 주겠죠. 네. 그럼 인텔 파운드리는 어쨌거나 살아날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는 패케이싱하고 미국 정부하고 이미 상당 부분 교감을 가지고 있고 둘이 빅딜 비슷하게 이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뇌피셜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패케이싱이어가 분사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겠다 대신에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게 이제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약속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구조조정 하면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AI 반도체 발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은 넣어준 거는 이미 뭔가 뒤에 전 뒷거리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갑자기, 아마존의 인퍼런시하고 트레이니움 AI 반도체도 원래 TSMC가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반도체를 생산할지 모르겠지만 인텔에 오더를 넣었잖아요. 이번에 뉴스가 바로 그게 나왔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야 일로 와봐. 아마존이 얘를 불러가지고 야 인텔에 좀 넣어라. 이거 압력 넣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소프트하게 CEO들 불러가지고 아마 압력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입법해가지고 아마 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인텔 파운드는 분명히 살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TSMC가 다 못 만들어가지고 넘쳐나는 거를 결국에는 그 넘쳐나는 2등 제품도 몇 년 동안 만들어야 될 2등 제품도 결국엔 인텔이 만들 거란 얘기잖아. 그럼 삼성전자 뭐 하냐고. 이건 우리나라 한국에 있으니까 굉장히 소름 돋게 무서운 저는 약간 이제 들으면서 소름이 좀 돋았는데 아까 2, 3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신 게 저는 지금 아니면 제가 사실 영어로 그렇게 글 많이 안 쓰거든요. 미디움에 가끔씩 퍼블리싱 하게 하는데 인텔 파운드리 분사해서 아까 아마존하고 그 뉴스 보고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야 이거는 지금 빠르게 삼성전자 쪽에서 빅딜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디시전 메이킹 크게 안 하면 그냥 파운드리는 접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삼성도 빨리 파운드리 분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전 개인적으로 어차피 그래봐야 TSMC랑 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간이라도 벌어야죠. 그렇죠. 일부 교수님 나도 좀 끼워주는 돼야지. 그렇죠. 근데 그 끼워줄 품목조차도 미국 정부에서 그냥 인텔이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룸을 열어주는 거지. 그렇죠. 인텔이 해버리면 굳이 뭐 니는
그렇죠. 좀 필요 없다. 근데 인텔이 하려면 시간 엄청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양도 좀 되게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룸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지금 화웨이의 스마트폰 만드는 거를 DUB 가지고서 되게 코스트 비싸게 만들어서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잘 아시는 교수님, 반도체 전문 교수님들도 제 아이디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분사해야 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인텔 파운드리를 합병을 하면 TSMC 둘이 서로 약한 데가 좀 다르거든요. 약점을 좀 서로 보강을 하게 되면 수율 부분에서 삼성이 조금 나을 거고요. 뭐 그래도 TSMC보단 처지지만 그리고 노하우라든지 그 IP 관련된 거나 이런 거는 인텔이 훨씬 나을 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어차피 테일러 공장 미국 공장이거든요. 삼성에 있는 미국 공장이고 미국 보조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철수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공장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아니면 그냥 몸에 MOL 비용으로 손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야 인텔하고 빅데를 지금 좀 같이 있을 때 그나마 빅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 한국 정부의 보조금 동시에 받고 그 다음에 잘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나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한테 AI 반도체 수요처들이잖아요. 다 투자해라. 같이 만들 때 투자하라고 하면 전략적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AI 반도체 공급 수급이라는 측면에서의 안정성 때문에 이 모든 회사들이 다 TSMC 공급망 때문에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대만, 중국 전쟁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정말 큰 사건이거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판단은 미국은 안보적 차원에서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갈 게 제가 보기엔 되게 명확하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삼성도 빨리 이 판에 뭔가 카드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메모리는 한국에 지켜야죠. 메모리는 한국에서 하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파운드리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테일러 공장 철수한 게 뭐냐면 수요가 작아져서 한국에 가지고 있는 공장터를 가지고서도 되고 심지어는 그 파운드리의 일부도 지금 메모리로 전환할 거란 말이에요. HBM이나 이런 걸로. 왜? 고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메모리가 한국에서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고객이 저쪽에 있으니까 미국에 파운드리 만들어서 돌릴 거잖아요. 그럴 거면 지금 저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연합군 만들어서 한국하고 미국 정부가 같이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좀 더 현명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영어로 썼어요. 그냥 한글로는 안 쓰고 영어로 이 The Crisis of Silicon Kingdom. 실리콘 킹덤이 사실은 TSMC 얘기하는 거고요. TSMC의 뉴 호프, 새로운 어떤 희망.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세미컨덕터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이거는 패케싱하고 이재용 회장이 하는 결정이지 무슨 지금 삼성전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탑다운 결정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현대차가 GM하고 이번에 지금 엄청난 동맹을 하면서 사실상 둘이 합치면 토요타를 넘잖아요. 이제 토요타를 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폭스바겐이 박살이 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1위 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탑 레벨에서 딜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회사도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삼성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내용이 너무 와닿습니다.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떠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묵직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알고 있으면 이 중요성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인텔 박살나고 인텔 파운드리 이거 되면서부터 인텔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인텔 다시. 주식도. 왜냐하면은 이거는 올 때까지 왔고 이제는 올 때까지 왔고 한마디로 악재 나올 거 다 나왔고 이제 나머지 산업까지 심지어는 서버 반도체나 이런 것까지 박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대놓고 미국이 밀어줄 게 뻔하기 때문에 더 밀어줄 게 뻔하고 망하게 안 놔둘 거거든요. US 스틸도 못 사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상적인 게
미국은 이미 늘 전쟁 중이에요. 예, 마인드 자체가 전쟁이에요. 예,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만이라고 하는 공급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진 않는 거죠. 이게 대만이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 몰려있으니까. 중국에 너무 가까우니까.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TSMC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반도체 컨테이너가 나가는 길목만 막아도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안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보다 미국은 훨씬 심각하게 봐요. 저희가 실리콘밸리 펀드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정치 쪽 하는 사람들,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시리어스해요.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뇌가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막 바짝바짝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가 이제 애플이 왜 이렇게 느긋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AI 판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아주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이야기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하시고 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아까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AI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한 5년간 굉장히 과부적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신규 플레이어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반도체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엔 미니 파운드리들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소규모 파운드리 같은 것들을 하는 기존의 이제 그 회사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신규 플레이어들이 진입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들도 한번 눈여겨 보면 좋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정말 인사이트를 쏟아내주신 정지훈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